늦가을의 햇살마저 힘없이 쓰러지는 오후, 박은수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창밖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3년 전 40년 넘게 그림자처럼 함께했던 남편이 야속하게도 훌쩍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은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모든 색을 잃어버렸다. 유일한 혈육인 아들 내외는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었고 그나마도 서둘러 떠나기 일쑤였다. 드넓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적막은 바이러스처럼 스며들어 일상을 잠식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 파묻혀 살았던 그녀에게 은퇴 후 찾아온 고독과 무력감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아팠다. 낡은 개종시계가 규칙적으로 공간을 가르는 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무료함을 견디다 못해 먼지 쌓인 노트북을 킨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젊은 시절 국어교사였던 남편의 영향으로 시 읽고 쓰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던 그녀였다. 서툰 솜씨로 인터넷 검색창에 시 동호회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여러 개의 온라인 카페 목록이 화면을 채웠다. 그중 은빛 문학 동호회, 황혼의 뜰악에서 만나는 시와 인생이라는 제목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고 며칠을 망설인 끝에 오래전 써두었던 자작시 가을 편지를 삐뚤들 자판을 두드려 게시판에 올렸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남인가. 누가 이 늙은이의 서툰 글을 읽어주기나 할까. 자조 섞인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라도 갈망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알림 표시가 깜빡였다. 푸른 소리라는 필명의 회원이 그녀의 시에 댓글을 남긴 것이었다. 선생님의 시에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따스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으신 듯하여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낙엽 지는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니 거기 당신의 빈자리가 있더이다라는 구절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갈하고 진심이 담뿍 담긴 댓글에 은수의 메마른 눈가가 촉촉이 젖어드는 듯했다. 푸른솔은 자신을 비슷한 연배의 남성이며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은수의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며칠 뒤 그는 은수에게 개인적인 쪽지를 보내왔다. 선생님의 다른 시들도 더 깊이 읽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금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소통 의지에 은수의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는 듯했다. 이것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그때의 순진한 은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푸른솔은 조심스럽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물어왔고 은수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알려주었다. 그날 저녁부터 그의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은수 씨,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저는 은수 씨의 시를 다시 한번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순간 은수 씨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의 메시지에는 늘 직접 찍었다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 사진이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 링크, 혹은 감성을 자극하는 유명시의 한 구절이 함께였다. 그는 자신을 강지훈이라고 소개했다. 젊은 시절 해외에서 오랫동안 건축 관련 사업을 크게 했고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내와 갑작스럽게 사별한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에 잠시 들어와 마음을 추스르며 요양 중이라고 했다. 지금은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 작은 작업실을 마련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며 소일한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어딘가 모르게 낭만적이었고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가 만들어내는 가상의 세계에 조금씩 빠져들었다. 강지훈은 은수의 작은 감정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녀의 외로움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는 듯한 말을 건넸다. 은수 씨의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시를 통해 만났으니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은수를 나의 뮤즈, 영혼의 단짝이라고 불렀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은수는 소녀처럼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아득했다. 은수는 매일 아침 강지훈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담긴 짧은 음성 메시지를 들으며 잠들었다. 마치 10대 소녀의 첫사랑처럼 그녀의 잿빛 세상은 서서히 분홍빛으로 물들어가는 듯했다. 그녀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매만지거나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색상의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둘러보기도 했다. 한 달 남짓 지났을까. 매일같이 이어지던 강지훈의 연락이 갑자기 뜸해졌다. 아침 저녁으로 오던 메시지는 물론이고 밤마다 들려오던 그의 다정한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은수는 안절부절 못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가 말했던 지병이 도진 것은 아닐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집안일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았지만 온 신경은 손에 쥔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 쏠려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벨이 울렸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쁘고 신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이었다. 은수 씨,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와 있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위태로웠다. 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지금 당장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해외에서 가져온 자금이 아직 은행 계좌에 묶여 있어 당장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막막합니다. 한국에는 변변한 친척 하나 없고 염치 없지만 은수 씨께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는 은수 씨 얼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은수는 당황스러움과 극도의 걱정으로 정신이 아득했다. 지훈 씨, 괜찮으세요?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한데요? 300만 원, 300만 원만 있으면 일단 급한 수술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은수 씨,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의 절박한 호소에 은수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녀는 은행으로 달려갔다. 오랜 이웃이자 같은 문학동호회 회원이기도 한 최경희에게 이른 아침부터 전화해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수화기 넘어 경희는 길길이 날뛰었다. 뭐? 은수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도 없는 남자한테 무슨 300만 원을 붙여. 딱 들어보니 그거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잖아. 당장 그만둬. 경희의 직설적이고 거친 말에 은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니야. 경희, 넌 그 사람 몰라서 그래.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인데 나한테 매일 시도 보내주고 내 아픔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지금 죽게 생겼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며 강지훈을 감쌌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지진처럼 일렁였다. 평생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누군가에게,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큰 돈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강지훈의 처절한 목소리와 그동안 그가 보여준 한없이 따뜻하고 자상했던 모습들이 눈앞에 교차하며 어른거렸다.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 내가 저 사람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라. 이 정도 돈이야. 나중에 그 사람이 건강해지면 다 갚겠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은수는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며 은행 ATM 기기 앞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강지훈이 울먹이며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번호로 30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을 마치자마자 강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거의 오열에 가까운 목소리로 은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수술 잘 받고 건강해져서 꼭 은수 씨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격한 감사 인사에 은수는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선행이라도 한 것처럼 뿌듯함과 함께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 위험한 거래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끈끈하고 애틋해진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은수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위험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묘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후로 강지훈의 금전 요구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혹은 은수가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졌다.
은수 씨, 정말 죄송하지만 수술 후 경과가 좋지 않아 추가 시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조금만 더 도움을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들여오려는데 통관 절차상 급하게 처리해야 할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가장 먼저 은수 씨께 빌린 돈부터 모두 갚고 남은 돈으로는 은수 씨와 함께 멋진 집을 마련할 겁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그려온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넓은 정원에 은수 씨가 좋아하는 장미를 가득 심고 아침에는 새소리를 들으며 함께 시를 읽고 저녁에는 벽난로 앞에서 와인을 마시는 그런 그림 같은 집 말입니다. 마침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은수 씨, 우리 함께 그 꿈을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은수는 처음에는 당황하고 망설였지만 그가 그려주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들, 함께 거닐 한적한 시골길, 손수 가꾼다는 작은 텃밭, 은수의 이름으로 심었다는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 사진까지 보내왔다. 과 그의 애끓는 호소, 그리고 때로는 혹시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은수 씨에게 어떤 마음인데? 라며 서운함을 토로하는 교묘한 심리전에 번번이 무너졌다. 정기 예금을 깨고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주려고 들었던 보험마저 해약했다. 심지어 남편이 남긴 유산이자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이었던 작은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혀 그의 요구에 응했다. 최경희는 은수의 씀씀이가 갑자기 해퍼지고 은행에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지며 밤낮 없이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웃거나 우는 은수의 위태로운 변화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은수야, 너 정말 큰일 날 사람이다. 그 남자, 내가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야. 너 지금 그놈한테 단단히 홀린 거라고.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경희의 피를 토하는 듯한 충고는 오히려 은수의 완고한 방어벽만 더욱 두텁게 만들었다. 경희, 넌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은 그런 천박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영혼으로 이어진 사이라고. 이제 곧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면 너한테 다 보여줄 수 있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은수는 강지훈의 말처럼 자신들의 숭고하고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속물적인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강지훈은 은수에게 우리 사이는 하늘이 맺어준 귀한 인연이니 주변 사람들의 시기나 오해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돈 문제는 우리 두 사람만의 약속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당당하게 은수 씨 곁에 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신신당부했었다. 은수는 이미 자신이 투자한 막대한 돈과 주체할 수 없이 커져버린 감정 때문에 이 위험한 관계를 스스로 끊어낼 용기를 상실한 지 오래였다.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 거야. 지훈 씨도 나도 불행해질 뿐이야. 조금만 더, 이번 한 번만 더 잘 해결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애써 그의 새빨간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으려 하며 점점 더 깊고 어두운 수렁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마취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 한마디에 울고 웃으며 그의 지시대로 충실히 움직였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냈지만 강지훈이 매일 밤 속삭여주는 황홀한 미래에 대한 환상은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하고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능력을 상실한 듯 보였다. 누적된 송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어갈 무렵이었다. 더 이상 나올 돈이 없다는 것을 은수 자신도 그리고 어쩌면 강지훈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강지훈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욱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은수 씨,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큰 규모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계약이 거의 마지막 서명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쟁업체에서 로비를 하는 바람에 저도 현지 발주처 관계자들에게 급하게 살해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그동안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은수 씨와 함께 남은 여생을 왕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가 요구한 금액은 무려 5천만 원이었다.
은수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것을 처분했고 심지어 딸 몰래 딸의 인감까지 가져다 사채에 손을 댄 상태였다. 더 이상은 단 한 푼도 나올 구멍이 없었다. 절망적인 마음에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던 은수는 결국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평생 모아 남겨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유일하게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었다. 이 집만 팔면, 그래, 이 집만 팔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지훈 씨도 살고 나도 살고. 이미 이성을 상실한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고 계약금이 들어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계약금이 들어오던 날 은수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은행 창구로 향했다.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강지훈이 알려준 새로운 계좌로 송금하려던 찰나 그녀의 불안한 표정과 초조한 행동, 그리고 한눈에 보기에도 심상치 않은 거액의 현금 이체를 수상하게 여긴 젊은 남자 은행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어르신, 실례지만 혹시 누구에게 돈을 보내시는 겁니까? 최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금융사기나 로맨스 스캠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잠깐 몇 가지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은행원은 최근 발생한 유사 금융사기 피해 사례와 예방수칙이 담긴 작은 안내문을 은수 앞에 내밀었다. 안내문에 빼곡히 적힌 사기 수법들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라도 되는 듯 강지훈의 행동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아니야. 아닐 거야. 지훈 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은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했지만 심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결국 그날 송금은 보류한 채 은수는 넋 나간 사람처럼 은행을 빠져나왔다. 한편 은수의 위태로운 변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최경희는 남몰래 은수가 무심코 흘렸던 강지훈에 대한 단서들, 그가 보내줬다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 함께 살자는 호화로운 전원주택 사진, 운영한다는 건설회사 이름 등을 기억해 두었다가 인터넷으로 샅샅이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젊은 시절이라며 보내줬던 훤칠한 인물의 사진은 이미 몇 년 전 활동을 중단한 어느 무명 연극 배우의 낡은 프로필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가 은수에게 함께 살자며 보여줬던 그림 같은 전원주택 사진은 어느 고급 부동산 매물 정보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도용된 이미지였고, 그가 운영한다던 푸른솔 건설이라는 회사는 국세청 홈택스 어디에도 사업자 등록 정보조차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이었다. 경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이 끔찍한 사실들을 어떻게 은수에게 알려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미 깊이 세뇌된 은수가 순순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 잔인한 사기극의 실체를 폭로해야만 했다. 경희는 착잡한 심정으로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프린트하여 손에 꼭 쥔 채 은수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고 나온 은수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혼란의 그림자가 역력했다.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은행원의 의심과 경고, 그리고 뒤이어 최경희가 내민 차가운 증거들 앞에서 박은수는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처참하게 기만당했는지 깨달았다.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녀의 외롭고 허기진 마음을 파고들어 달콤한 사랑과 위로를 속삭였던 푸른솔, 강지훈은 애초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헛개비이자 악랄한 사기꾼에 불과했다.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평생을 누구보다 명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혐오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동안 그에게 맹목적으로 갖다 바쳤던 피 같은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 밤을 새워 글을 그리며 써내려갔던 수많은 시들, 그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장밋빛으로 빛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소박한 꿈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더러운 거짓의 파도에 휩쓸려 산산조각 나버렸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용기를 내어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혹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연기하는 듯한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은수 씨, 무슨 일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몹시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은수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억누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훈 씨, 아니 당신 대체 누구예요? 당신이 나한테 보내줬던 그 모든 사진들, 당신이 나한테 속삭였던 그 모든 달콤한 말들,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강지훈의 목소리는 조금 전까지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싸늘하고 비웃음마저 느껴지는 냉소적인 음성이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은수 씨? 이제 와서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제가 은수 씨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벌써 잊으신 겁니까? 당신 혹시 사랑이 식으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로 당신을 현혹하기라도 한 겁니까? 그의 뻔뻔하고 능글맞은 태도에 은수는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옆에서 이 모든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최경희가 격분하여 전화기를 거의 빼앗다시피 하며 소리쳤다. 이 파렴치한 사기꾼아, 당신 정체 여기 다 드러났어. 당장 우리 은수 돈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내놓지 못해. 그러자 강지훈은 갑자기 돌변하여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시끄러워 이 미친 늙은 것들아. 그 돈으로 그동안 실컷 연애 노름 잘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아무튼 덕부분에 잘 써먹었다. 다시는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역겨우니까. 뚜뚜뚜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겨버렸다. 은수가 황망한 얼굴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미 수신이 차단되었다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카카오톡 메시지 창에는 조금 전까지 다정한 대화로 가득했던 그의 프로필 사진 대신 알 수 없는 사용자라는 싸늘한 글자만이 남아있었다. 은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목 놓아 울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소중한 재산,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씻을 수 없는 어리석음과 순진함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그녀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미쳤었나 봐. 자책과 절망이 그녀를 끝모를 어둠 속으로 하염없이 끌어내리고 있었다. 최경희는 그런 은수를 아무 말 없이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뿐이었다.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내던 박은수를 보다 못한 최경희는 거의 매일같이 그녀의 집을 드나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은수의 곁을 지키며 묵묵히 어질러진 집안을 치우고 입맛을 잃은 은수를 위해 손수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다. 처음 며칠간 은수는 아무런 말도 없이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거나 밤새도록 흐느껴 울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최경희가 떠먹여주는 죽을 힘겹게 몇 술 뜨던 은수는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최경희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지훈을 처음 만났던 날부터 그에게 돈을 붙이기 시작했던 과정,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그 모든 것을 믿어버렸는지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하며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다. 최경희는 그런 은수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은수의 울음이 잦아들자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수야, 이제 그만 울어. 네 잘못이 아니야. 물론 네가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외롭고 약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이용한 그놈이 천하의 나쁜 놈이지. 그런 놈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거야. 잃어버린 돈은 솔직히 다시 찾기 힘들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소중한 인생까지 그놈 때문에 저당 잡힐 필요는 없어. 이제라도 그놈의 추악한 실체를 똑똑히 알았으니 그걸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응? 경희의 진심 어린 위로와 현실적인 조언에 은수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경찰에 신고하여 그 사기꾼을 잡아 처벌하고 싶다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자신의 어리석음과 치부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이미 사라져버린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도 거의 없었기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그녀는 다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달콤한 말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아주 더디지만 은수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했다. 창밖에는 어느덧 시린 겨울이 지나고